지금부터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실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연합뉴스의 신지용 기자. 예, 연합뉴스 신지용 기자입니다. 대통령의 신년 국정 구상을 잘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소회와 향후 국정 운영 구상과 각오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올해는 정말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를 정도로 바쁘게 지낸 하루였습니다. 외국 방문도 여러 차례 있었는데 미국과 중국을 시작으로 해서 러시아, 또 아세안 여러 나라, 또 그 유럽 여러 나라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 일정이 굉장히 벅차고 힘든 그런 그 일들이었지만 또 그만큼 보람도 컸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은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지난 연말에 그 방공 식별 구역이 그 문제가 되었을 적에 이것이 또 잘못하면 동북아에 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좀 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그동안에 그런 나라들하고의 1년 동안 관계 개선을 꾸준히 해온 결과 이 문제도 또 잘 해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 그 러시아하고의 문제도 참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그동안 얽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G20이라든가 또 그 한국에서 이 두 차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잘 해결이 되고 또 서로 가까워질 수도 있고 해가지고 올해 또 그 첫 그 가시적인 성과로 한국과 러시아 간의 비자 면제 프로그램이 그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도 또 작년을 돌아보면 기억에 남는 일이었고요. 그다음에 국내적으로는 오랜 기간 관행으로 잘못되어 온 이런 일들을 바로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과정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만 또 국민들께서 신뢰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또 이 일도 좀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제 가장 중요한 이 국민들이 그 좀 경기가 이렇게 좀 좋아지고 활성화되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본격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경기 회복의 불씨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어렵게 그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더 열심히 힘을 이제 올해 초부터 쏟는다면 그 경기 회복이 정상 궤도에 올라갈 수 있고 그래서 국민들 살림살이도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그 저의 2년차에서 꼭 그 하고 싶은 일은 조금 전에도 신년 구상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경제혁신 3개년 그 계획을 꼭 성공적으로 추진을 해서 경제를 확실하게 살리고 또 국민들께 희망을 드릴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다음 질문하실 기자분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MBC의 박성준 기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박성준 기자입니다. 네. 저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반도 문제 여쭤보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그 국정 기조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추진하고 계십니다. 앞서 신년 구상에서도 이산가족 상봉을 제안하기도 하셨는데요. 평화통일 기반 구축을 위해서 올해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준비하고 계신지 언급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앞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장성택 처형 등으로 인해 북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수차례 언급하셨습니다.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한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가운데 가장 심각한 시나리오로는 어떤 상황까지를 설정하시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대비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그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그 외교 안보 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 통합이 시작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이 우리 경제는 굉장히 도약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저는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 경제가 실제로 대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일 기반 구축을 위한 이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는 먼저 한반도의 평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이 우선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안보 태세를 튼튼하게 해야 하고, 특히 북한의 핵 위협은 이것이 있는 한은 어떤 남북 경협이라든가 또는 교류 이런 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공동 발전, 영내의 공동 발전도 이것 때문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을 포기를 하고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일원으로 가겠다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는 북한을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사회와 같이 힘을 합해서 적극 도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국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양한 해결 방법도 강구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대북 인도적 지원을 강화를 하고, 그거를 통해서 또 남북 주민 간의 동질성 회복도 좀 더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남북한의 주민들이 그동안 너무 오랜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체제 속에 살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과연 같은 민족이냐 하고 생각이 들 정도로 생각하는 방식이라든가 생활 방식이 너무나도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특히 또 우리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굉장히 열악한 생활 환경 속에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 확대해 나가고, 또 남북 간의 주민 간의 어떤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건전한 민간 교류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관련한 어떤 경험이 풍부한 유럽의 NGO들이 있습니다. 그런 NGO들과 또 한국의 NGO들이 힘을 합해서 북한의 농업이라든가 또는 축산업 이런 것을 지원을 한다면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도 될 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북한 주민에 대한 이해라든가 또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이 열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남북한의 이런 동질성 회복은 탈북민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탈북민들이 오랫동안 다른 체제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가 탈북민들을 잘 여기에 정착해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보듬는다면 그들이 통일 과정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이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제 협력을 강화할 것입니다. 이 통일은 우리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국제사회의 어떤 공감대, 또 국제사회도 그것을 지원하고 또 그것이 좋은 일로 같이 협력을 할 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미국, 중국, 러시아 이런 곳에서 정상회담을 하면서 남북 통일에 대한 이런 어떤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기회를 가졌고, 또 통일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력을, 외교적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 나갈 것이고, 특히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 또 유라시아 이니시어티브를 중심으로 해서 영내 국가들 모두에게
그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한반도 통일 또 주변에 있는 국가들의 공동 번영이 이렇게 선순환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을 아직 질문에 답을 못 드렸는데 그 급변 사태에 대해서 질문하셨죠. 그 작년에 장성택 처형 그거를 보면서 정말 뭐 우리나라 국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참 북한의 실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앞으로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어떤 행동으로 나올 것인지 아마 세계 어느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도 어떤 특정 상황을 예단하기보다는 모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서 그 모든 시나리오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 나가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튼튼한 그 안보 태세를 잘 갖추어서 국민들이 어떤 경우에도 안심하고 생활하실 수 있도록 평화를 지키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미국, 중국을 비롯한 우방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분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아일보 이재명 기자님. 예, 동아일보 이재명입니다. 저는 국내 문제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국정원, 국가 또 군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은 여전히 시끄럽습니다. 야당은 지금도 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인데요. 대통령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또 야당의 특검 도입 요구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실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지난해 말 여야가 국정원 요원들의 국가기관 출입을 금지하는 등의 국정원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년간 이 문제로 인해서 참 국론이 분열되고 또 국력이 소모된 것을 정말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미 제가 그 국회 시정연설에서 여야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합의점을 찾아준다면 그것을 국민의 뜻으로 알고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연말에 그 여야가 많은 논의를 한 끝에 국가정보기관, 국가정보원 또 국가기관의 그 정치 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를 했고 그래서 또 그 국가정보원법 등 이 관련 법률을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제도적으로 그런 잘못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원천적으로 그것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우리가 함께 좀 미래로 나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또 새해를 이제 시작한 만큼 이제는 정부, 국회, 여야 모두가 이제 그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국민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특검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재판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신 기자님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네, 매일경제 김성걸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일경제 김성걸 기자입니다. 경제 관련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내수 활성화로 정하셨는데 가계 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온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택 거래는 꽁꽁 얼어붙어서 긴 동면에 빠져 있고요. 그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이제 좀 집을 사고 팔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지 좀 알려주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최근에 전셋값이 너무 급등해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전셋값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대책을 국민들 앞에서 알려주시면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증세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복지 공약에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증세 관련 그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증세 법안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입장의 변화가 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사실 하우스 푸어 문제는 그 가계 부채의 핵심이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냥 이자 갚느라고 그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또 내수도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그 하우스 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이제 이것을 좀 굉장히 그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그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그 부동산을 그 규제들이 오래전에 그 부동산 이 과열되어 있을 적에 그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그 만들어진 규제인데 그것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를 않고 또 왜곡이 돼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번에 또 다행히도 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또 취득세 영구 인하라든가 뭐 수직 증축 허용 같은 이런 그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가 돼서 그런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그 발목을 잡고 있던 이게 규제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그 주택 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동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팔고 싶었는데 이 세금 때문에 그 팔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고 또 내가 지방에 어디 좀 집 한 채를 더 마련할까 하다가도 세금 때문에 그렇게 엄두를 못 냈던 국민들도 이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도 생기고 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 매입자에게 그 장기 저리 대출 이것을 뭐 올해도 계속 그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택을 매입하는데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 또 작년에 이 정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걸로 아는데 1%대 금리의 그 이익 공유형 모기지 이런 것을 좀 올해도 그 최대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또 쾌적한 그런 공공 임대 주택을 이렇게 아주 충분히 이렇게 공급을 해서 이 좀 전월세값 이것을 안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주택 바우처 제도도 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증세와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먼저 말하기 전에 이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 제도 같은 이런 조세 제도를 잘 그 정비하고 또 항상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중간에 그 줄줄 새는 이런 낭비 같은 것을 우선 바로 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에 그 변함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그 규제 개선을 통해서 이 경제가 활성화 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먼저 노력을 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 하면 그때 이제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그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 돈이 다 국민의 혈세고 또 국가 재정도 이거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금을 자꾸 걷어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늘어나게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가계 부채 문제도 해결이 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번에 국회에서 그 합의한 그 내용 그러니까 그 증세와 관련해서는 그 국회에서 여야 간에 그 논의를 하면서
그 합의를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존중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이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그 복지 수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 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하는 거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5번째 기자의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대구일보 정규성 기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일보 정규성 기자입니다. 저는 이제 지역 경제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도권에 비해 지역의 경제 여건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 지역 SOC 사업의 축소 조정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 더불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희망을 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데 사실 그 4대강 그 사업을 제외하면 올해 SOC 사업은 축소되지를 않았습니다. 올해 그 예산의 SOC 그 투자 규모가 23조 7천억쯤 되는데 지난 5년간 평균인 23조 4천억보다 오히려 그 더 높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 공약 투자 규모도 작년보다 늘었기 때문에 그 앞으로 지역 공약이 본격 그 추진이 되게 되면은 SOC 투자 규모도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제 지역 발전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 그 이제 이 정부에서는 그 최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또 특화 전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지원 방식도 포괄 보조 방식으로 전환을 해서 지역의 그 자율성도 더 확대시키고 또 지역 특성에 맞게 재원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말하자면 지방이 주민들의 의견을 잘 수렴을 해가지고 전략을 수립을 하면 중앙 정부는 규제 완화라든가 인프라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맞춤형으로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의 그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라든가 또 에너지를 이렇게 그 한 곳으로 모아서 이것이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하자 하는 차원에서 그 창조경제 타운을 활성화한 바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트에서 됐는데 올해는 이 창조경제의 그 어떤 그 열기를 오프라인에서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창조경제 혁신센터를 이제 이렇게 그 지방 곳곳에 이렇게 그 공간을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을 만드는 방법도 정부가 막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 합동 추진단을 만들어서 그 지역별로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 지역이 특별히 잘하는 거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특성에 따라서 그 지역의 상공인이라든가 그 지역의 전문가 또 거점 대학이라든가 이런 대학하고 잘 의논해서 그 센터를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민간 합동 추진단의 그 멤버들도 그 상공회의소라든가 뭐 여러 경제 단체 또 뭐 전문가 뭐 또 물론 정부에서도 이제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들어가겠지만 그렇게 짜져 있기 때문에 그런 상공인들이 또 지역 상공인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고 어떤 게 이 지역에 가장 좋을 건가 오히려 그런 전문가 기업인들이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맞춰서 하게 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그런 그 혁신센터가 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그 우선적으로 내수 경기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의 중소기업이라든가 건설 시장 또 서비스 산업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그 민관이 참여하는 6개의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또 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 TF가 이제 활성화가 되면은 규제가 풀리게 될 것이고 또 그 소비 투자 이런 것에 그 내수가 또 활력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자연히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